네, 정규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돈벼락 맞으시라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현실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눈폭탄만 계속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최근에 돌아가는 경제 현안들 중에서 그 시장 원리를 위배했을 때,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폈을 때 어떤 결과가 보여지는지. 당초 의도야 물론 그렇지 않겠죠. 당초 의도야 어떤 공무원이든 나쁜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을 리는 만무하죠. 당연히 좋은 의도를 갖고 했는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내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인데, 문제는 좋은 의도에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약자 보호라는 그것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타당한 필요한 그런 어떤 정글 같은 자본주의에 약자 보호가 없다면은 정말 이것은 약육강식의 세계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 듣고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은 이 약자 보호라는 이 심정적인 동의를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취해지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볼 때는 그 조치가 낳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감안하면은 과연 이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월요일 아침자 이 한국경제신문 일면 사이드를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벼랑 끝. 5곳 중 1곳 매각 검토. 기업 공개 부진에 투자금 묶여. 이런 제야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또 화요일자에는 이제 사설도 하나 썼는데요. 한국에서 벤처캐피탈이 절대 안 되는 이유. 재밌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이 한 11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지금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이거나 매각 검토하는 데가 무려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 중에 1개는 이제 팔려고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짐작하시듯이 기업 공개 작년처럼 부진했던 적이 없습니다. 거의 기업 공개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은 이제 들성부른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상장을 시키거나 매각을 해가지고 그 매각 대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거기서 수익을 내고 또 다른 투자를 하는 이런 형태죠. 이 벤처 캐피탈이 투자는 그동안 쭉 해왔는데 문제는 출구가 없다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출구가 없다는 문제, 이것은 단순히 이제 증시 침체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그야말로 이게 현상적인 분석일 수밖에 없죠. 적어도 정규재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라면은 이걸로 만족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상장이 안 될까? 상장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여러 차례 이제 코스닥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이른바 먹튀. 이런 먹튀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상장 요건 조금만 풀어주면은 바로 또 이제 그 틈을 타서 일종의 사기가 판을 쳤던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이런 기업 사냥꾼들은 법원에 가도 크게 손해를 안 봅니다. 이를테면은 정관예우 변호사들 딱 사가지고 거의 집행유예 수준, 추징금도 거의 미미한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해먹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변호사비 내고 이것저것 해도 그 다음에 바지 사장 한 1, 2년 감옥에서 좀 썩다 나오면은 어느 정도 집어줘도 남는 장사였다. 이런 것이 그동안의 이 코스닥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 금융위원회에서 일종의 이 벤처 캐피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3시장으로 코넥스라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실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이 어떻게 투자금 회수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코스닥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생겼던 거를 감안하면은 코넥스 역시 또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정규재 TV 시청자 여러분 같으면은 단순히 기업 공개 부진으로 벤처 캐피탈이 어렵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좀 더 분석을 한다면은 왜 기업 공개가 어렵고 벤처 캐피탈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느냐?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우리나라가 거의 정책 자금에 관한 한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정책 자금 하면 또 다른 말로 눈먼 돈이라고 하죠.
곳곳에 눈먼 돈이 넘쳐나는데 굳이 벤처 캐피탈의 까다로운 심사까지 받아가면서 그 어려운 돈 투자 받으려고 안 하는 거죠. 또한 이런 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 제공되다 보니까 이 무늬만 벤처인 곳들이 또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중소기업청이 분석한 통계로는 2010년 말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가 24,645개, 뭐 2만 개가 넘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벤처는 몇 개냐? 이건 또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가 분석한 게 아주 황당합니다. 622개. 2만 4천여 개 중에서 진짜 벤처, 다시 말해서 벤처 캐피탈이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해서 이게 진짜 벤처냐, 사업성이 있느냐 따져가지고 투자한 것이 622개라는 것입니다. 전체 비중은 2.5%. 그럼 나머지는 뭐냐? 벤처 캐피탈이 투자할 생각이 없는 기업들이겠죠.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투자할 만한 아이템이 아니거나 뭐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결국 이 벤처가 아니라면은 근데 거기 나가는 정책 자금은 뭡니까? 벤처 자금이라고 나가는 것. 결국 눈먼 돈들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 벤처라는 무늬만 달고 포장지만 벤처로 해가지고 그 정책 자금으로 연명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데들 중에서 90% 정도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서 연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정말 우리나라의 벤처 시장은 다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그 과거 그 벤처 붐이 꺼지던 시절 2000년대 초 그 당시보다도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 공개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인수합병 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업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활성화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업이 커지면은 매각을 합니다. 아예 통째로 팔아버립니다. 그런 사례들 몇 군데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누가 사느냐? 구글 같은 데서 사고, 아마존 같은 데서 사고, 이런 큰 기업들이 삽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사서 그 기술을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벤처기업이라는 건 기술 그 자체니까. 기술을 사서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더 나은 제품,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의 산업 생태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삼성이나 LG가 벤처기업, 어디 뭐 유망 벤처기업이라는 데 하나 샀다. 당장 난리 나죠. 뭐, 대기업이 뭐 다 잡아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우성 치겠죠.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뭐 지분 투자하는 것까지도 뭐 아주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죠. 그럼 결국 벤처 캐피탈은 기업 공개 안 돼서 투자금 회수 못하고 기업 매각도 못해서 결국 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으니까 결국 그 안에서 동맥경화가 걸려서 벤처 캐피탈 전체가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천국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벤처캐피탈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시장에서 교정돼야 될, 시장에서 활성화돼야 될 이런 벤처기업이 우리나라는 과도한 정책자금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막히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지금 박근혜 당선인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창조경제죠. 창조경제라는 것은 결국 이런 획기적인 기술,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은 잘만 키우면은 아주 상품화할 수 있고 큰 대박이 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모험 자본 투자가 벤처 캐피탈을 통한 모험 자본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그런 벤처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죠. 그럼 결국 하나의 그 커다란 그 시장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건데 이 고리를 정책 자금이라는 댐으로서 막아놓음으로써 결국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시장에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분야를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저희 한국경제신문에 사설로 또 쓴 이 카드 V자 할부 판매 중단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아마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저도 오늘 그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갱신을 하는데
그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가 카드가 되는, 무이자 할부를 해주는 카드가 몇 군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안 되냐? 제가 가진 카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는 안 되고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카드를 새로 만드시면, 그럼 무이자 할부 받으려고 카드 새로 만듭니까? 가뜩이나 카드 지금 있는 것도 쭈루입하네. 이런 상당히 좀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짐작을 하시죠? 무이자 할부, 카드 무이자 할부 판매는 상당히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제도죠. 이를테면 보험료라든지, 어디 대형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비 크게 나가는 돈,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이렇게 해서 그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면은, 안 쓰려고 사실 좀 이렇게 선뜻 수백만 원을 지출하기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무이자 할부니까 그래 그럼 한번 사볼까? LED TV 같은 걸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가구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것을 그동안 이제 대형마트 가서 사면은 이제 그 카드사들이 그 할부 이자를 부담을 하면서 이 할부를 해줬는데 작년 12월에 이 여전법이 개정됐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이 여전법이 개정돼서 할부이자를 카드사가 전체를 부담할 수 없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가맹점과 카드사가 카드 이 할부이자 부분을 반분을 하도록, 그러니까 카드사가 절반 이상 부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이 취지는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카드사 전체 손익으로 봤을 때 카드 할부 이자가 나가는 것, 할부 판매 이자가 나가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겠죠. 그 비용이 주로 이제 나가는 데가 가전회사라든지 자동차 보험사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 가맹점들이죠. 그래서 이런 대형 가맹점들은 수수료도 낮고 거기다 카드 할부 판매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결국 그거를 중소가맹점, 영세 가맹점들한테 높은 수수료율로 전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무원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지금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조정을 하면서 이 할부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이자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분담을 하라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의도 자체는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문제는 이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우리는 50%도 부담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거를 부담하지 않고 판매를 잘 해왔는데 갑자기 부담하라니까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가뜩이나 지금 카드사들이 물리는 그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율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5%에서 2%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 커지는데 거기다가 할부 이자까지 부담해? 우린 못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서로 카드사와 대형마트 간의 이 고래등 터지는 협상 내지는 싸움 속에서 소비자만 이제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자, 그 할부 이자까지 부담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올해 그 자동차 보험료가 50만 원 정도인데 50만 원 다행히 이제 되는 카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4개월 무이자로 해준다 그러니까 why not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할부가 되는 무이자 할부를 해주는 카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카드를 새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이자 할부 대신 일시불로 내시겠습니까? 자금 여유가 있다면야 일시불로 얼마든지 하죠. 못할 이유가 없죠. 근데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월급쟁이들 보통 중산층 서민들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것이 다른 어떤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영세 상인, 영세 가맹점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 그 와중에 애꿎은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 하는 건 약간 과장일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예견된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회전 깜빡이 놓고 좌회전 깜빡이 놓고 우회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좀 편향적인 좌익 성향이 있는 그런 정부라고 흔히 평가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박근혜 정부는 이제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이니까
여기서 상대적으로란 말에 액센트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회전할 거라고 보는데 우회전 깜빡이 놓고 지금 좌회전을 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박근혜 차기 정부뿐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는 계속 이런 기조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경제 주체들이 봤을 때는 우회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좌회전을 해버립니다. 깜빡이는 우회전인데 좌회전을 하니까 뒤에 따라오던 그 기업이라든지 이 각 개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욱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뭐 법제화를 해달라 이런 뭐 법제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인수위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뭐 정계실장이나 여러분들이 아주 누차 얘기를 했듯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 뻔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회전 깜빡이 놓고 좌회전 하는데 더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거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지킨다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거 할 겁니다. 하는데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뭐 하는 데냐. 그러니까 창조경제의 무슨 일종의 컨트롤 타워 내지는 집행기구 같은 그런 성격이 되겠죠. 이게 뭐 하는 데냐. 딱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 국가정책을 수립하며 기초창조과학 연구를 지휘하고 융합형 산학연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며 지식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전담부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걸 이제 여기다 걸 수 있죠. 미래창조과학부가 이게 뭐 부총리급이 된다는 소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는 다 여기서 책임진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기획재정부하고 또 이제 마찰 소지가 있고 뭐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미래와 창조 이거를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미래, 창조, 혁신 정부가 한다 그러면 약간 좀 못 믿었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혁신한다. 관료들이 창조한다. 관료들이 미래를 설계한다. 이런 사회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없죠. 여러분들 1984 생각나시죠? 관료들이 모든 걸 다 국가기구라는 또 관료로 대표되는 그것이 모든 걸 다 관장하는 세계죠. 미래창조과학부. 저는 여기서 거꾸로 과거 창조가 아닌 파괴, 과학이 아닌 비과학에 오히려 더 이 부처에서 더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1984 이렇게 나오죠. 1984의 부처 이름이 몇 개 나옵니다. 평화부, 진리부, 애정부. 최근에 1984를 다시 읽어가지고 이거 아주 잘 기억이 나는데 평화부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전쟁입니다. 진리부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뭘까요? 여론 조작입니다. 애정부에서 담당하는 역할, 국민을 자유롭게 관장한다는 애정부에서 담당하는 역할, 반체제 인사들 고문입니다. 이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런 이 추상적인 이름, 이것이 관료들이 과연 어떻게 끌어갈까? 이 차기 정부가 어떻게 끌어갈까?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걱정됩니다. 우회전 깜빡이 놓고 좌회전하는 정부의 인상을 자꾸 주고 있기에 그런 측면에서 결국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시장을 부정하고 이런 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은 좋은 의도의 나쁜 결과. 영국 속담에 흔히 인용되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너무나 좋은 의도, 너무나 좋은 명분인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는 너무나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기 정부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적어도 경제를 하는 이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면은 경제 주체들은 대책을 만듭니다. 그것이 올해 아마 가장 호황을 누릴 전문직 종사자들은 아마 세무사가 될 것입니다. 2년 전이었죠. IFRS 국제회계기준 도입한다 그럴 때 누가 호황을 누렸습니까? 회계사들이었죠. 올해는 아주 세무사의 천국이 될 겁니다. 왜냐?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적용 기준을 2천만 원 대폭 낮춰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몇 명이 적용 대상이 될지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5만에서 8만이라고 하지만 지금 예상은 한 30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얘기가 되고 있고, 무슨 소득공제 상한제를 도입한다. 그러면 좀 연봉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율은 손대지 않고 상당히 세금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설계를 하면 할수록 개인들은 설계하기 어려워지는 이 세상, 이거 하이에크가 말한 대로 정말 하나의 진리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게 아니라고 명분만 놓고 보면 정말 좋다고 하는데 실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게 아닌데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과거 정부에서 우리 수도 없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소위 말하는 창조경제라는 이 새 정부의 이런 어떤 정책 모토, 경제 정책의 슬로건, 이 부분도 과연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번 꾸준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